제가 어제 1910년대 올리면서 정말 중요한 걸 빼먹었더라고요. 1910년대 하면 마지막 마무리를 장식하기도 했고,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을 빼먹어서 오늘은 3.1운동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같이 엮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월 1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라고 먼저 볼 건데, 뭐, 휴일, 어차피 방학, 3.1절, 유관순누나, 태극기, 만세 시위,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제 우리 배우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거족적이란 말은 우리 민족을 통틀어서, 뭐, 전민족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일단 독립선언을 준비한 것은, 윌슨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말했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스스로 결정한다의 자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식민지 민족들에겐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순진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민족 자결주의는 철저하게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승전국엔 제외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점은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의 지위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좀 생각지 못했죠. 어쨌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본의 한국인 유학생들 중심으로 먼저 28 독립선언이 이루어졌고요. 일본의 한복판인 도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패전국의 식민지에게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28 독립선언의 주역들, 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죄송하지만 처음 전 사진 어릴 때도 이 봤을 때 학생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독립만세 시위와 일제히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볼 텐데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중심이 됐던 분들은 바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먼저 준비를 했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고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따로 독립선언식을 따로 합니다. 뭐 그 이유로는 뭐 가격한 시기로 좀 번져나갈까봐 뭐 따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도부를 잃게 됐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자 탑골공원에서 대표들을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과 시민은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있었는데 학생이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에 만세 시위가 전개가 됐고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3월 1일에 시작한 이 3.1운동은 거의 2개월여 동안 전국에서 거의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탑골공원에서 정재용입니다. 정재용 학생이 독립선언서를 먼저 낭독을 해요. 조선의 독립공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러면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라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고 해요. 대단한 학생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태극기 하나 들고 그리고 만세 외치면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이런 평화적인 시위에 맞서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은 굉장히 총칼로서 가혹하게 진압을 했죠. 그리고 하나의 이제 엄청난 진압하고 보복 활동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무차별 사격을 한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대로 매장시켜버렸죠. 그리고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마을 곳곳에도 불을 질러서 그 불이 이제 바람을 타고 뭐 교회에 옮겨져서 뭐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꾸미려고 했던 그런 계획적인 만행이 있었죠. 그 외에도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 만주나 룽징,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은 곳곳에서 일어났다라고,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걸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화성 제압리. 3.1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민족이 하나가 되어 일어난 고적적인 항일운동이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점이겠고요. 거의 당시 인구의 한 10% 이상이 2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니까, 전국에 한 232개의 군 지역,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서 거의 다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고, 거의 한 1600건 가까이 되는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일어났죠. 일제 피살자는 한 7,500명, 부상자는 16,000명 가까이 된다고, 집계하는 데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그래서 정말 거적적인 항일운동이었다. 일제강점기에서 이만큼 큰 규모로 일어난 운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 규모였다라고 생각해두면 되겠고,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잖아요. 그 부분이 통일된 지도부가 없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제의 통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조건 이제 무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더니 오히려 반발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교묘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게 돼요. 통치를 하게 돼요. 그걸 이제 문화 통치, 문화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우리 20년대 가면은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이제 민족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롤 모델로서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인구 많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막 독립운동을 막 멋지게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엄청난 자극을 줬다는 거죠. 저 작은 나라도 저렇게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오사운동, 마찬가지로, 이제 평화시로 이루어졌고, 인도는 워낙 잘 알죠.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마찬가지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3.1운동의 피해 사항을 집계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사망자 수는 한 7,500명 가까이 된다고 보고 부상자는 1,600명, 16,000명이죠. 16,000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가로 해놔서 작은 숫자 나와 있는 것은 일본 측 집계 자료입니다. 일본은 사망자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부상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했어요. 피범자는 47,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요, 임시정부는, 원래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합쳐지게 되는데,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의 한선정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통일하자는 거였잖아요. 통일된 지도부를 만들고자 했으니까, 결국 하나로 통합이 됐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칭을 따르게 돼서, 임정이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됐고요. 공화정 체제였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인 부분이고, 민주공화제, 그리고 상권분립, 국민주권, 평등권이라든지 아주 근대적인 이제 헌법 체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상하이를 위치로 정한 것은, 상하이가 외교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좀 외교 쪽에 많이 치중을 하거든요. 영상은 못 보겠고. 일단
네, 임시정부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요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 상하이에 위치한 것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외교에 유리한 지역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제 상하이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의 대사관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에 좀 유리한 지역이라서 상하이에 위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PPT에는 없지만 우리 학습지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무래도 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국내랑 좀 연락할 수 있는 뭔가 체제가 필요했어요. 그 체제가 바로 연통제, 말 그대로 연락통신체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하나의 이제 비밀행정 조직이 이제 연통제가 해당이 되고요. 이 연통제 이제 체제를 움직인 기관을 교통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은 좀 묶어서 이제 하나의 연락통신을 하기 위한 체제와 기관이다라는 생각을 해두면 좋겠고, 독립운동 하는데 사실 뭐 돈이 꽤 들잖아요. 근데 당시 뭐 상하이 임정은 사실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독립운동 하는데 뭐 많은 돈이 필요로 한데 그게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임정에서는 독립공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가에서 채권, 국채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걸 돈으로 사고 나중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증서 같은 것이 이제 채권인데 이 독립공채라고 하는 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약속하는 하나의 증서였던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바꿀 수 없게 됐지만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신문이 꽤나 이제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같이 신문이라고 하는 게 정보 전달하는 데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을 간행을 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좀 전달하고 독립의식을 좀 고취시키고자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정은 뭐 앞서 얘기했듯이 상하이에 위치한 걸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교에 굉장히 주력했는데 김규식을 이제 파리 강화의 민족 대표로 파견하기도 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알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회라고 하는 하나의 미국에 있는 뭐 대사관은 아직 아니니까 대사관이라고 하긴 어렵고 미국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한 뭐 기관 같은 걸 설치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랑 국민에게 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정은 뭐 여기서 우리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20년대 가서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오는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우리 진도를 좀 나가지를 못해서 조금 더 나가게 된다면 20년대 또 마무리하고 30년대까지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